지난해 미 전역의 한인 인구가 20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지하철 W 노선 수십 대에서 100개에 가까운 창문이 파손됐습니다. 교통국장은 용의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타운 포트리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에서 7세 소년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서양 해상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미가 이번 주말에는 남동부 해안과 캐나다 동부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 전역의 한인 인구가 20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는 총 205만 1,57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21년 조사 당시 한인 인구 196만 2,184명보다 8만 9,388명, 4.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혼혈이 아닌 인구는 150만 1,587명으로 나타났고 혼혈 한인은 전체 한인의 26.8%를 차지하는 54만 9,98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4명 가운데 적어도 1명 이상이 혼혈인 셈입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인구 총조사와는 별개로 연례 표본 조사를 통해 추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57만 4,460명으로 추산됐고 그 뒤를 이어 뉴욕주 15만 4,211명, 텍사스주 13만 4,313명, 뉴저지주 10만 8,498명, 워싱턴주 10만 2,705명, 버지니아주 9만 7,379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는 한인 인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의 한인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버지니아주를 앞섰습니다. 한편 고령화 현상도 가속되면서 65세 이상 한인 인구가 27만 6,954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조사 당시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실업률은 2021년 6.3%에서 2022년에는 3.5%로 하락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9만 1,860달러로 증가했고 한인 빈곤율은 10.6%에서 10.2%, 무보험자 비율은 7.0%에서 6.7%로 감소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 한도가 개인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인데요. 각각 10,000달러, 20,0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과 루이지애나주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가운데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3,000달러로 되어 있는 재산 한도를 각각 개인 10,000달러와 부부 20,0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 40년 동안 SSI 재산 한도에 변화가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의 수혜자 기준이 구식이라며 많은 미국인이 심지어 저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수혜자들은 일을 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SSI를 받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개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SS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저축도 제한되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SSI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모기지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갖는 자산 전부를 의미합니다. 단, 거주주택과 일부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SSI는 수혜자 약 800만 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585를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혜자가 약 $794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팬데믹 기간 연방의회가 지급한 실업급여가 약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정수급 규모가 최대 1,350억 달러, 총 지급액의 15%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 9천억 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이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1,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경제 위기로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팬데믹 실업보조와 같은 새로운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약 1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국은 모든 사기 행위를 걸러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실업보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수급한 사례가 많아서 용의자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요가 폭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 부정수급 위험이 증가했다며 노동부가 구식 IT 시스템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연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런 회계감사국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53억 달러이고 이미 12억 달러는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산 부족과 직원 채용 및 훈련 부족 등이 업무의 적절한 처리를 방해했다고 설명하면서 실직자 증가와 처리 건수의 폭증으로 인해 서류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는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의 기간을 남기고 현재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을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승인해야 하지만 하원은 이 가운데 하나만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다음 달 1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기능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케빈 메카시 의장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산안 통과를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식품안전검사 및 국세청 업무 등 연방정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34일 동안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 명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겪고 있지만 공화당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포드를 상대로 파업을 경고했습니다. 끝내 협상이 결렬되면 잠시 후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의 노조위원장 숀 페이는 어제 한 웹캐스트 브리핑에 출연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포드를 상대로 파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이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몇 달 동안 자동차 회사들의 높은 이익을 고려해 상당한 급여 인상을 요구해왔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오전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점차 파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업계 소식통들은 페인 위원장의 강경한 어조를 협상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는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미 자동차 노조가 내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디트로이트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기업 측에서는 실제로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GM은 어젯밤 성명을 통해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 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도 같은 입장을 밝혔고 포드의 최고 경영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비참한 결과를 피하고 합의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시 지하철 W 노선 수십 대에서 100개에 가까운 창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리 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통국장은 용의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뉴욕시 지하철 W 노선에서 열차 45대의 창문 97개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어제 오전 해당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파손된 열차의 수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W 노선은 어제 오후 5시까지 운행이 중단됐고 DN, QR 노선도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파손된 열차의 유리창은 열차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고 운행 중인 열차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리차드 데이비 뉴욕시 교통국장은 범죄자들에 의해 열차가 파손됐다며 이는 명백하고 치명적인 공공기물 파손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드시 찾아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파손된 열차 수리 비용을 약 50만 달러로 추정했고 이번 사고로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고위험 운전자를 퇴출하기 위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국의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교통 위반 티켓을 받으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누적된 위반 사항에 따른 면허 정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국은 우선 고위험 운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알코올 및 약물 관련 위반, 무면허 운전, 작업구역에서의 과속, 부상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 교량 충돌 등 현재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위반 사항에 벌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등 기존에 벌점이 부과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상습 위반자의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18개월 동안 누적 벌점 11점이면 면허가 정지됐었는데 이 행정조치 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상습적인 위반 및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면허 요청 시 사용되는 점수 시스템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3년 전 운전 기록까지가 재검토됐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의 4년 전 운전 기록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어 약물이나 알코올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한 영구 면허 취소 기준은 5회 이상 유죄 판결에서 4회 이상 유죄 판결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인타운의 중심 포트리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에서 7세 소년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 대변인은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앤더슨 애비뉴에 있는 22층 규모의 햄프셔하우스 21층 창문에서 7살 소년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년을 해켄색 대학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망한 아이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포트리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한인들도 다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서양 해상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리가 이번 주말에는 남동부 해안과 캐나다 동부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메인주에는 다시 폭우와 홍수 위험이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리는 이번 주말 미국과 캐나다 동부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2등급 정도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불과 24시간 만에 1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위력을 키웠던 것에 비해서는 약해졌지만 충분히 위력적인 수준입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리는 시속 175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이동 중입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리가 이번 주말까지는 강력하고 위험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동부 해안에서 높은 파도와 이안류를 유발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예보관들에 따르면 상륙 예정일은 17일로 예측되고 있고 메인주와 노바스코시아주 사이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폭풍, 해일이 예상됩니다. 특히 메인주 등은 이달 들어 내린 비가 이미 8월 평균 강수량을 넘어섰는데 다시 폭우와 홍수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열대성 폭풍의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면 위 공기가 따뜻해져서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주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 10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주민을 대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천 건 늘면서 5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9만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증가했고 최근 4주간 평균치는 22만 4,500명으로 직전주보다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8%로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들이 연방정부 노동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는 망명 신청자들이 노동 허가를 신청하면 주 노동국이 45일 이내에 노동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단 노동 허가를 내주되 우선 18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최소 15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신청이 몰리고 있어 수개월에서 최장 14개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망명 신청자들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용시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어리즘 이코노믹스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2년 역대 최다 방문객을 맞이해 786억 달러 이상의 직접 지출과 약 100억 달러의 주 및 지방세 수입, 1230억 달러의 총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1176억 달러보다 4%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방문객 역시 2019년 2억 6,670만 명에서 약 10%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외 방문객 수는 23%, 방문객 지출액은 약 50%, 총 경제 효과는 43% 이상 급증하는 등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이 다음 달 4일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개시하기로 표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성인용 마리화나 판매소뿐만 아니라 재배, 가공, 공급업체 모두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뉴욕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들도 연말께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라이선스 보유자도 내년 6월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전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리국은 수일 내로 추가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